예, 반갑습니다. 김병진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예, 그, 지난 12월에 그 꿀벌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주제로 해서 이제 한편 양봉 실전 관리편에 대해서 강의를 진행하고자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이 여러 가지 일이 겹치다 보니까 많이 미뤄졌습니다. 오늘 이제 그 첫 시간으로 꿀벌이 들려주는 이야기 가운데 제가 그 밴드에 올린 그 주제 내용처럼 진리기에 따른 범벌 시작하기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풀어나가고자 합니다. 어느새 계절이 이제 소환과 대한을 지나고 이제 입춘이 목전에 있습니다. 아마 여기저기에서 또 많은 분들이 이 시기쯤 되면은 범퍼를 언제 시작할 것인지 뭐 벌써 범퍼를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언제 할 것인지 이렇게 가늠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아직은 이렇게 좀 시간을 두고 범퍼를 깨우고자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범벌 시작하기에 대해서 그래도 이 꿀벌의 생태를 바탕으로 해서 좀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여러 봉주님들이 가지고 있는 벌의 상태를 고려해서 범벌을 언제 시작할 것인지 또 시작한다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전반의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풀어보고자 합니다. 이 재밌는 것이 이 꿀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우리나라에 이 꿀벌이 들어온 지는 굉장히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또 우리가 이렇게 양봉이라 해서 벌을 기르기 전부터 야생 상태의 꿀벌들, 우리가 흔히들 토봉이라 그러죠. 그런 토봉들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말벌 같은 어떤 그런 야생 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 호박벌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야생 벌들을 보면은 특히 뭐 제 주위에도 이제 그런 분이 계신데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 석청이라든지 목청을 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 야생 꿀벌의 경우에 그 산란 시기가 우리가 기르는 양봉보다는 상당히 빠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렇게 보유하고 있는 양봉 같은 경우에는 군세가 좋은 건강한 벌의 경우에 정상적인 산란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체로 이제 대한을 기점으로 해서 산란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야생 상태에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 양봉보다도 더욱더 열악한 어떤 상황에 있는 외부 조건에 노출되어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야생 꿀벌들의 경우에는 그 의외로 산란의 시작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대체로 소한 1월 초죠. 1월 한 3, 4일 정도쯤 되면은 벌써 산란이 시작이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 그 관리를 잘하고 있는 보호를 또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내부 포장까지 하고 외부 포장까지 해서 기르는 그런 양봉에 비해서 야생 상태에 있는 그런 꿀벌들이 그 산란이 더 빠르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꿀벌의 생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는 어떤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제 이 생태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이 생태라는 것은
꿀벌들이 오랜 세월 우리 한반도라는 지정학적인 위치, 사계절이 뚜렷한, 어떻게 보면 여름에는 아주 덥고 고온다습하고 겨울에는 아주 건조하면서도 굉장히 차가운 혹한의 날씨가 계속되죠. 이런 어떤 계절 어떤 지정학적인 위치에 따라서 이 꿀벌들이 나름의 지혜를 발휘해서, 꿀벌이 나름의 지혜를 발휘해서 살아가는 생활하는 모습, 그래서 이 살 생자에다가 모양 태자를 사용하는데, 생태라는 말이 그 살아가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지만이 사실은 좀 더 이 양봉을 할 때에도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또 정확한 어떤 조처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제일 먼저 이 야생 토종 이야기를 먼저 끄집어냈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우리 그 월동벌의 경우에 보통 우리가 이 월동 산란을 받는 시점이 처서 8월 하순경입니다. 처서 무렵부터 시작해서 그 추분 9월 말경입니다. 그래서 이 추분까지 해서 이렇게 월동 산란을 받아서 그 벌을 우리는 흔히들 월동벌이라고 얘기하고, 또 그 벌을 잘 관리해서 분포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좀 경험이 많은 동주님들께서, 뭐 우리가 흔히들 고수라고 얘기하죠. 그런 분들이 꿀벌을 관리할 때 월동 산란으로 보통 이렇게 한 5매 내지 6매 정도의 어떤 그런 군세가 되면은 충분히 월동할 자격이 있다 해서 월동 자격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 월동 산란을 받을 때 어떻게 보면은 그 소비의 앞 뒷면을 각 산란 가까이 이렇게 산란을 받게 되면은 한 매당 대략 한 5천에서 6천 마리 정도의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 월동을 받을 때 한 3매 정도의 벌량이면은 보통 한 5매 내지 6매, 아마 5매 강군이 될 겁니다. 그 정도의 이제 벌량이 이루어지는데, 그 벌을 이제 월동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 월동벌들이 10월과 11월, 12월, 1월, 2월, 3월, 보통 3월 중순까지 이렇게 생존을 하게 되는데, 왜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죠. 월동벌의 생명 주기가 대략 한 4개월에서 한 6개월쯤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실제 태어나는 시기, 산란하는 시기에 따라서 생명 주기가 또 타고나는 어떤 그런 체질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보통 처서 무렵에서 백로 무렵까지 산란을 받아서 태어나는 벌들의 경우에는 대략 한 4개월에서 5개월 정도 생존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백로에서 추분 전까지, 실제 추분까지는 가지 못하고요. 보통 9월 한 7일, 8일경이 백로인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9월 한 10한 8일, 하여튼 9월 한 20일 이전에 이렇게 산란이 이루어져서 태어나는 벌들의 경우에 생명주기가 가장 깁니다. 실제 또 배의 단면을 절단해 보면은 그 시기에 태어나는 꿀벌들이 지방체가 가장 두꺼워요. 또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요. 또 체구도 상대적으로 큽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태어나는 벌들, 추분이 지나서 할로 10월 한 초중순 정도까지 늦 산란을 받는 경우도 간혹 볼 수가 있는데, 이때 태어나는 벌들 같은 경우에는 의외로 지방체의 두께가 상대적으로 얇아요. 뜨겁지를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생명 주기도 대략 한 4개월, 5개월을 채 넘기지 못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특성이 있다 보니까 대체로 12월 11월 말에서 12월 초 그 무렵에 이제 소설 대설 무렵이죠. 그 무렵에 이제 약재 처리를 하고 또 포장을 해서 보온을 해서 월동에 들어가게 되면은 1월 말경이 되었을 때 대략 한 5매 정도의 월동벌이라면은 그 가운데 한
관리를 잘 하시는 분의 그 봉군 같은 경우에는 한 30%에서 40% 정도 가까이 사범이 발생하고 개체수가 감소를 하게 되고요. 또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의 경우나 또 이 약군의 경우에는 실제 한 50% 정도밖에는 생존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뭐 여러분들도 이렇게 범퍼를 끼울 때 확인을 하게 되는 사항이겠지만은 사실은 뭐 약군의 경우에는 아예 개체군 자체가 소멸되어 버리는 봉군이 망칠되는 그런 경우도 종종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군세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군세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범퍼를 시작할 때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또 어떤 조처를 범퍼를 시작하는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작업들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야말로 뭐 한 봉장 안에서도 한 명의 어떤 그런 봉주와 이런 봉군들 가운데서도 사실은 각 통마다 군세가 저마다 다르고 뭐 그렇다 보니까 그 사람마다의 봉주님들마다의 어떤 벌의 상태는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선배 양봉인들께서 오랜 세월 양봉을 해오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들 가운데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또 이런 부분들은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임했을 때 아마 어떤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지 싶어서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가 이 약군과 강군의 범법을 시작하기라는 부분인데, 보통 이 약군이라고 했을 때는 월동 들어갈 때 이렇게 3매 이하의 어떤 그런 봉군들을 이야기한다 하는 것으로 기준을 삼고요. 그리고 또 강군이라고 한다면은 5매 이상의 어떤 그런 군세를 가지고 월등에 들어갔다라고 이렇게 가정을 해 본다면은 흔히 하는 얘기들 가운데 이 약군의 경우에는 범벌 시작을 좀 빨리 하는 것이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그렇지 않다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제가 사실 이 양봉을 배우면서도 선배 양봉인들에게 이렇게 배울 때에는 약군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훈시를 빨리 이렇게 키워 나가야 할 필요성이기 때문에 강군보다도 더 빨리 범퍼를 시작하는 것이 좀 더 빨리 시작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이야기들이 과연 정확한 벌의 생태와 관련해서 정확한 자연과학적 사실에 바탕한 것인지 아닌지도 사실은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월동벌이 어떻게 겨울을 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겨울을 나는 동안 어느 정도의 희생이 뒤따르며 또 범퍼를 시작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발생하게 되는지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세세하게 짚어야지만이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강물이야 언제 시작하든지 사실은 뭐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또 그 외에 크게 중요하지 않다는 부분들도 사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먼저 약군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기준을 월동 시작할 때 한 3매 정도의 군세가 되는 벌을 제가 약군이라고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벌의 경우에는 객관 뭐 정확한 수치로 딱 따져서 얘기하기는 힘들겠지만은 착봉을 튼실하게 착실하게 시킨 벌의 경우에 3매 벌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소비 한 매당 대략 2,000마리 정도 이렇게 기준을 삼다면은 결국 하나의 봉구는 결국 6,000마리 내외 정도 많이 잡으면 6,000에서 대략 한 8,000마리 정도의 어떤 군세로 월등에 들어갔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이
그 10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6천 마리에서 한 8천 마리쯤 되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군수가 11월과 12월, 1월 이 약 한 석 달 정도 되는 기간을 거치면서 감소되는 것이 대략 40에서 50%를 잡아야 됩니다. 결국 남아있는 벌이 한 3천 마리에서 4천 마리 정도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렇다 보니까 이 벌을 가지고 소환이나 대안 때 만약에 이렇게 범프를 시작하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생길 것이냐, 그리고 또 기간을 미루어서 입춘 이후에 2월 초중순경 뒤로 대략 한 달 정도 기간을 늦추어서 시작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비교 평가가 있어야지 약군의 경우에 범프를 일찍 시작할 것인지 아니면 좀 늦추어서 늦게 시작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판단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범프를 이렇게 시작한다라고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는 작업들이 제일 먼저 이제 개포를 들추고 약을 치게 되죠. 응애약 방제를 하게 됩니다. 응애약 방제를 하고는 이제 벌 양에 따라서 이제 소비를 압축하고 그 다음 화분떡을 올리고 비닐 개포를 덮고 또 뭐 이렇게 개포라든지 보온 덮개라든지 뭐 어떤 분들은 또 설탕 포대나 뭐 신문지도 이렇게 활용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보온 자재들을 이용해서 속 포장을 해서 그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작업을 하고 난 다음 대략 이제 우리 선배 양봉인들이 흔히 이제 그 아주 이 범프를 시작할 때 기본으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대략 한 일주일에서 1월 정도 지나가지고 급수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작업을 했다라고 가정했을 때, 뭐 저도 뭐 그런 어떤 시기를 거쳐왔습니다만은 1월 달에 뭐 소환에서 대안 사이가 되겠죠. 1월 달에 좀 일찍 이 약군을 범프를 시작했을 때 대략 한 사이클이 대략 21일쯤 되고 그 일벌의 경우에 태어난 산란부터 시작해서 출반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21일이죠. 그리고 또 여왕이 뭐 화분떡을 올렸다 해서 범프를 시작했다 해서 벌을 끼웠다 해가지고 곧바로 산란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대략 한 일주일 정도에서 길게는 한 열흘 정도 이렇게 지체되는 기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결국 그 첫 번째 그 사이클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28일에서 최대 한 30일 정도, 한 달 정도의 기간이 지나야지 한 사이클이 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한 사이클이 돌았을 때 이 3천에서 4천 마리 정도 남은 그 벌들 가운데 인위적으로 봉주가 손을 대므로써 망설되는 벌의 개체수가 대략 한 15%에서 20%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 거기에다가 자연적으로 또 죽어 나오는 벌들도 생겨나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이 약군의 경우에 가뜩이나 개체수가 적은 데다가 인위적인 속기를 가함으로써 엄청난 타격이 가해지게 됩니다. 근데 실제 압축을 한다고 했지만은 이것을 조금만 느슨하게 해버리게 되면은 이 약군의 경우에는 아예 그 군풍이 무너져서 회복이 불가능한 어떤 그런 상태가 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 약군은 상당히 조심해서 어떤 다룰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벌이 만약에 소환이나 대안 사이에 범프를 시작하지 않고 입춘이 지나서 벌을 시작한다면은 어떨까? 또 실제 뭐 저도 이제 그런 어떤 실험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입춘이 지나서 최소한 우수를 전후로 해서 대략 한 보름 정도 더 추웠습니다. 입춘에서 이 범프를 시작했을 때 그 자연스러운 흐름이 어떠냐면은 1월 달에 인위적인 어떤 충격을 가함으로써 자연 발생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그런 손실 부분들이 없어짐으로써 이 우수 무렵 2월 한 18일쯤 되는데 이 시기 때 범프를 시작하게 되면은 그 상대적으로
자연적으로 이게 죽어 나오는 벌들은 자연 감소라고 하면 되겠죠. 그런 자연 감소 벌은 뭐 어떻게 인위적인 힘으로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감안해 보더라도 실제 그 손실은 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6천 마리 내외의 벌들 가운데 살아남은 벌들이 가령 한 4천 마리쯤 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 중에서 불과 한 10% 정도, 최대 한 15% 정도, 15% 정도의 어떤 자연 감소가 발생할 뿐이기 때문에 실제 요 시기 때 시기를 늦추어서 범포를 시작한다면은 외부적인 환경, 다시 말해서 소환에서 대한 사이 같은 경우에는 아침 기온과 낮 기온이 상당한 편차도 생길 뿐더러 특히 밤 기온의 경우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상황도 곧잘 발생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벌통 안에 내부 사정을 보면은 흔히들 그 봉구라고 얘기하죠. 그 봉구 안에 산란권 안에서 그 이루어지는 산란이 이루어지는 그 온도가 그 34.5도, 그게 한 4, 5도 정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동태 온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여왕이 산란을 하고 그리고 또 육아가 이루어지는 그 온도를 동태 온도라고 얘기하는데 그 동태 온도와 외부 기온 가령 영하 10도라고 가정했을 때 둘을 합산하게 되면은 대략 40도 이상의 그 온도 편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뜩이나 군세가 약한데 외부 기온과 내부 기온의 차이가 워낙 크다 보니까 실제 그 봉구 중심권을 제외한 나머지 권역들은 봉구권 안의 온도와 그 온도 편차가 굉장히 심하게 생기게 됩니다. 하다 보니 벌통 안에서도 또 봉구 중심권 밖의 어떤 그 벌들 같은 경우에는 낙봉으로 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도 발생하게 되고요. 또 안과 밖의 어떤 온도 편차가 심하다 보니까 결류 현상이라든지 심지어 뭐 얼음이 얼었다 녹았다 하는 어떤 그런 현상도 반복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벌통 안의 어떤 그런 이 생육 환경이 굉장히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하다 보니 1월달 같은 경우에 범프를 이 약혼을 일찍 시작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봉굴에 미치는 악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자면 오히려 좀 날이 많이 풀렸을 때 적어도 우수 정도까지 이렇게 약혼 같은 경우는 미루었다가 범프를 시작한다면 그런 외부적인 환경으로 인한 기온의 어떤 그런 편차로 인한 상대적인 그 부적절한 어떤 그런 그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분량을 가지고 이 약분의 경우에는 일찍 시작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늦게 시작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보거나 그리고 또 실제 과학적인 어떤 그런 이치로 보거나 합리적인 부분은 오히려 뒤로 미루어서 좀 나서할 때 범프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결론을 제 나름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강군. 실제 강군은 그렇습니다. 이 강군은 언제 시작하든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강군의 경우에, 뭐, 어떻게 보니까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상당히 많은 봉주님들이 점점 벌을 시작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또 사실 뭐 상당수의 봉주님들이 1월 달에 벌을 시작하거나 또 아니면 아예 12월 말쯤 돼서 이렇게 범벌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약군을 관리하건 강군을 관리하건 나름의 어떤 벌을 키우는 목적에 따라 가지고 그 필요에 맞게 사실은 그 범벌을 시작해야지 벌을 키우는데 소요되는 어떤 그런 경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고요. 또 이 벌의 군집에 미치는 어떤 그런 외부적인 환경의 어떤 변화 이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강군의 경우에는 좀 일찍 시작하는 것도 무방하되 굳이 어떤 뭐 꿀을 떠고자 하는데 다시 말해서 아카시 꿀이 1차 주요 생산물이라고 한다면은
굳이 이것을 앞으로 당기고 당겨 뭐 12월이나 1월 초까지 그렇게 당겨서 본포를 시작할 필요는 있겠나 하는 어떤 그런 좀 회의적인 생각을 뭐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본포를 언제 시작할 것이냐 하는 본포 시작하기 부분은 어떤 결론을 내리긴 참 어려운 어떤 그런 과제이긴 합니다만은 그 어떤 이 특정한 목적, 다시 말해서 뭐 약군이라 하더라도 가령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2월경이나 3월경 해서 이렇게 수종보로서 임대를 하거나 판매를 해야 되는 어떤 그런 벌이라면은 좀 일찍 시작할 필요도 있을 것 같더라. 하지만은 그런 경우가 아니고 이것을 뭐 지원군으로 활용하건 아니면 뭐 채밀군으로 활용하건 꿀을 뜨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만약에 범퍼를 기른다면은 약골은 좀 천천히 끼우고 강골은 오히려 좀 빨리 시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작은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그 이제 이 범벌 우리가 하는 범벌 기러기라고 한다면은 이 범벌 기러기는 대체로 이제 입춘을 기점으로 한다면은 이 2월 달과 3월 달 그리고 이 4월 달 이렇게 세 달을 생각할 수가 있죠. 그래서 2월 달이라면은 절기로 본다면은 입춘이라는 절기와 우수라는 절기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3월은 개오리가 깨어나는 경칩에서 춘분,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춘분이라는 절기가 들어있고요. 그 4월은 청명과 고구라는 절기가 들어있습니다. 이 절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뭐 전통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이 2월달은 봄벌을 기를 때 봄벌 산란 준비 기간이라고 이렇게 설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봄벌 산란 준비 기간. 그리고 이 3월은 봄벌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그런 기간이다. 봄벌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마지막 4월달 같은 경우에는 채밀군을 완성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2월달은 봄벌의 산란을 준비하는 기간이고 3월달은 봄벌을 육성하는 기간이고 4월달은 채밀군을 완성하는 기간이다. 이렇게 설정을 해두고 다음 이야기를 풀어나가겠습니다. 봄벌을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작업이 봄벌 시작하기. 가장 중요한 작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압축이죠. 또 다음은요. 압축. 다음은 보온이죠. 어떻게 보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압축과 보온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많은 이야기들이 현재 오가고 있는데 이 하나씩 이 압축과 보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이 압축을 할 때 많은 호수분들이 격리판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 이 압축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이게 참 쉬운 문제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제 개인적인 경험을 가지고 이제 이 압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 압축을 할 때 월동벌, 5매벌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월등을 할 때 5매벌이라면은 이제 본뿌를 시작할 때 뭐 가령 뭐 이제 소환이 지나고 이제 대한점이 되겠죠. 지금 대한을 같이 지났으니까 이때쯤 되면은 대략 개체수가 한 30%에서 뭐 최대 한 40% 정도까지 이렇게 자연 감소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제가 수업 첫머리에서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3매 강한벌 정도 5매 착봉이 좋은 벌이었다면은 이 시기 때 벌을 끼웠을 때 3매 강한 벌 정도의 군세를 유지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벌을 어떻게 소비 구성을 하고 보온을 해야지 좀 더 안전하게 그리고 또 활기차게 2월을 넘기고 3월 달에서 집중적으로 산란을 받아서 아주 훌륭한 또 군세가 강한 채밀군을 만들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사실은 이 압축 작업에서 결정이 납니다. 그래서 저의 어떤 방법은 그렇습니다. 이 오매벌 지금 이 시기 때 이제 착실한 어떤 그런 3매벌 정도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2매 1 가리벌로서 아마 이 압축을 할 것 같습니다. 이 가리벌이라고 하는 것은 요요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 가리벌을 만들 때 소비 구성을 사실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 스티로폼 볼통 요즘 많이 유행하는 스티로폼 볼통에는 뭐 별도의 이제 보온 자재를 볼통 안에 넣고 하는 부분들은 뭐 나무 볼통만 운용할 줄 아시면은 스티로폼 볼통은 수월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무 볼통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 볼통의 경우에는 일단 머릿속에 그림을 제가 현장에서 이 벌통을 이렇게 열어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지를 않다 보니까 말로서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야 되니 머릿속으로 그림을 이렇게 그리도록 하는 것이 아마 마땅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상하면서 설명을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 벌통 뚜껑을 넘기고 가령 이렇게 개포를 덜춘다면은 이제 소비가 쭉 이렇게 배열되어 있겠죠. 이때 이제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은 일단은 약처리입니다. 약처리 얘기가 나왔으니까 약처리 이야기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여러분들도 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이 월동 들어갈 즈음과 범포를 시작할 때 이때는 응애의 생육 환경이 가장 좋지 않을 때입니다. 이 말은 뒤집어서 얘기해 본다면 응애가 위세가 가장 약할 때이기 때문에 또 응애가 생육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환경이기 때문에 또 그 말은 결국 본판이 없다는 얘기죠. 또 있더라도 제거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응애 방제를 가장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시기가 월동 들어갈 때와 그리고 범프를 시작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때 응애 방제를 응애 구제를 잘 하신다면은 사실은 아카시 끝날 때까지 아무런 걱정 없이 응애에 대한 걱정 없이 벌을 키워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월동 들어갈 때와 그리고 또 본포를 시작할 때 반드시 소비 한 장 한 장 분무를 일일이 다 합니다.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는 속살만 6호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또 주위 분들에게 이 속살만 6호의 어떤 좋은 점에 대해서 제가 안내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속살만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이 2호와 5호, 6호, 10호 정도 이 네 가지 종류가 가장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 가운데
2호와 5호와 10호는 셋 다 아미트라즈 계열의 약제입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이 아미트라즈라는 약의 특성은, 이 아미트라즈는 물과 결합을 하게 되면 확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동일한 농약이지만 물과 이렇게 물에 희석을 시켰을 때, 물과 결합을 시켰을 때 24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제로가 됩니다. 다시 말해서 농약 성분은 남아있지만은 살충 효과, 응애 방제 효과는 제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뭐 어떤 분들은 그렇죠. 이런 부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은 오늘 사용하다가 약재가 남았다 해서 또 그 다음날 그 남은 약재를 또 이렇게 분부를 합니다. 그렇게 분부를 하게 되면 실제 약을 뿌렸다라고 봉주님은 생각하시지만은 사실은 약효가 없는 농약만 살포한 그런 결과밖에 되지를 못합니다. 그 반면에 석살만 6호 같은 경우에는 그 성분이 계미산과 초산, 아마 그 포장지에 보면은 그게 써져 있을 겁니다. 계미산과 초산 두 가지 그 화학 약품을 섞어서 만든 제품이 속살만 6호입니다. 하다 보니까 이 계미산과 초산의 경우에는 다소의 시간이 지나도 대략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다 하더라도 그 약효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남았던 부분들을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친다 하더라도 그 약효에는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분무를 했을 때 소비나 벌의 몸에 이렇게 그 약재가 뿌려졌을 때 그것이 다 기화해서 없어지기 전까지 계속 응애에 대한 살충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이틀 내지 3일 정도 응애가 계속 죽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응애 방제 효과는 이 계절에 2호나 5호나 10호보다는 6호가 좀 더 마땅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월동 들어갈 때나 그리고 또 이제 봄벌 시작할 때 꼭 이 두 시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속살만 6호를 분무 작업을, 좀 번거롭다 해도 분무 작업을 일일이 해줌으로써 응애 호전을 하고 있고요. 또 실제 이렇게 봄벌 시작할 때 마지막으로 분무 작업을 해주고 나면은 아카시꿀을 뜨고 난 뒤에 이제 계임선 처리하는 시기까지 사실 응애로 인한 피해는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약재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압축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겠는데, 그 셈에 강한 벌 정도의 어떤 벌이 됐을 때 제가 이제 그 2매 1 가리벌로 이렇게 그 압축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압축을 할 때에는 꼭 필요한 것이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먹이장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격리판이 필요합니다. 그 세 번째는 산란을 받을 수 있는 산란 소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밀 소비와 격리판, 산란 소비, 이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이것도 메모를 해둘게요. 예, 요 세 가지가 필요한데, 간혹 유튜브라든지 또 오래전에 경험이 많으신 어떤 그런 또 우리가 흔히들 고수라 그러죠. 그 고수분들이 설명하시는 내용들 가운데 소유치에 대해서 저와 좀 이야기가 좀 다른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주의를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소비를 배치를 할 때 먹이장을, 자, 나무 벌통 안에 일단 벽 쪽에는 보온판이 꼽히게 됩니다. 보온판요. 그리고 또 보온판, 또 요즘 이제 여러 가지 재질의 보온판이 나오던데, 지금 이제 크게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는 EPP 재질의
그 보온판도 있고요. 또 그보다는 가격이 좀 싸죠. 은박으로 되어 있는, 은박으로 이렇게 그 앞뒤가 이렇게 사여져 있는 보온판도 그 시중에 많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이 보온성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EPP는 상대적으로 은박으로 된 보온판보다 보온 효과가 떨어집니다. 네, 이건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급적이면은 벽면에 대시는 그 보온판의 경우에는 EPP 재질의 보온판보다는 은박으로 되어 있는 보온판을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낫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도 하나 짚고요. 또 하나 그 소비 배열을 할 때 뭐 군세가 아주 좋다 해서 그 일부 이제 봉주님들이 2매2 가리벌 2매2 가리로 한다면은 보통 이렇게 소비배를 그렇게 하죠. 먹이장을 꽂고 격리판을 치고 산란소비 2장을 꽂고요. 격리판을 치고 또 먹이장을 또 끼우고 뒤에다가 그 사양기를 붙입니다. 요걸 이제 2매2 가리벌의 이제 소비 구성인데, 그렇게 했을 때 제일 안쪽에 제가 먹이장을 둔다고 했습니다. 이 먹이장을 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한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벌량이 그야말로 그 월동 들어갈 때 7, 8매의 아주 강군이었고, 또 벌을 깨웠을 때 5매 이상의 충분한 분량이 되었다면은 2매2 가리벌로 착봉을 시켰을 때 그 넉 장의 소비에 벌이 다 착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소비 관리도 할 수가 있고, 또 그 산란 소비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왕이 5매 내지 6매 정도의, 보통 우리가 흔히들 월동 자격군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분량을 가지고 만약에 2매2 가리벌로 먹이장을 안쪽에 두신다면은 실제 이 안쪽은 착봉이 거의 되지를 못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어떤 분들, 또 이제 그 고수분들이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하죠. 그 먹이장은 보온판의 역할도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 온도를 측정해보고 내부 온도를 측정해보고 또 착봉이 되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관찰해보면은 이 안쪽은 아예 그 착봉이 이루어지지도, 벌이할 때는 착봉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 착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결국은 이 먹이장이 온도가 데워지지를 못하고 아주 차가운 상태로 방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이 차가운 먹이장 뒤에 격리판이 있고 곧바로 산란 소비가 붙어가지고 이 둘 사이에 이 양쪽의 온도 차이로 인해 가지고 많은 습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습피해가 발생하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그런 군세의 벌이 아니라면은 2매2 가리벌은 아주 주의할 필요가 있더라. 그리고 또 소비 배열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매2 가리를 2매1 가리를 한다 하더라도 착봉이 아주 그 훌륭한 어떤 그런 분량이 아니라면은 먹이장은 안쪽에 두는 것보다는 바깥쪽에 위치시키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입각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보온판 나무 벌통입니다. 나무 벌통 안쪽에 소문 쪽입니다. 소문 쪽에 벽에 먼저 보온판을 붙이고요. 그 다음 그 산란 소비 2매를 가리뿌리니까 산란 소비 2매를 붙입니다. 자, 그런데 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은박 보온판을 가지고 붙여 놓으면은 이게 그 벌통의 어떤 규격에 제대로 맞질 않아서 쓰러지기도 하고 한다 해가지고 이거를 힘껏 밀어가지고 꼭 밀착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게 싫어가지고 그 은박 보온판 그 다음에 격리판을 찌는 분도 있는데, 실제 관리를 해보면은 격리판을 찌게 되면 또한 습발생, 이 냉해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냉해로 인한 습발생이라든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란 소비를 너무 힘껏 밀지 말고 살짝
이렇게 그 보온판이 그 넘어지지 않을 정도로만, 밀려나지 않을 정도로만 살짝만 붙여놓으면은 아마 아무런 지장도 주질 않을 겁니다. 그래서 산란소비 2장을 배치하고요. 그 다음 격리판을 치고, 그 다음 먹이장은 최대한 먹이가 잘 이렇게 점유되어 있는 그런 점유 소비를 배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산란 소비도 이제 판단이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 산란을 많이 받기 위해서 거의 먹이가 거의 없는 점유량이 굉장히 약한 어떤 그런 소비를 산란장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때는 착봉 불량이 되기 쉽습니다. 또 그래 놓으면은 먹이가 너무 부족하면 착봉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더러 오히려 격리판 뒤에 넘어와 가지고 이 먹이장에 착봉이 오히려 더 많이 돼 가지고 실제 2장의 산란 소비를 꼽았는데 한 장에만 어설프게 산란이 이루어지게 되고, 먹이장에서 대부분 이렇게 벌들이 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먹이장의 이 먹이량은 산란 소비에 좋은 산란 소비라고 하는 것은 먹이량이 소비의 양쪽과 윗부분에 충분히 점유이 되어 있는, 대략 최소로 잡는다 하더라도 35% 이상, 이렇게 35%에서 40% 정도 먹이가 점유되어 있는 그런 소비가 산란 소비로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본뿌를 시작하실 때 처음부터 그 첫 번째 첫 사이클부터 시작해서 많은 양의 어떤 산란을 받으려고 욕심을 부리시기보다는 꿀벌들이 월동 시기를 지난 이 꿀벌들이 제 몸을 추스르고, 그리고 또 충분한 먹이 섭취를 해서 힘을 낼 수 있도록 기운을 북돋워 준다라고 생각하시고, 어느 정도 이렇게 저밀이 충분한 그것도 먹이량이 뭐 평균 한 40% 정도에서 한 50% 정도까지도 무방합니다. 이 정도 이렇게 저밀이 되어 있는 소비를 산란 소비로 사용을 해서 착봉을 시킨다면은 오히려 더 뒤에 그 2월달이 되어서 또 3월달이 되어서 산란의 탄력을 붙여 나갈 때 오히려 더 큰 힘을, 또 더 큰 가속도를 붙일 수 있는 바탕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약재를 치고 난 다음에 벌을 압축할 때 일부 봉주님들은 보면은 이제 벌들이 약을 치는 과정이나, 그리고 또 이렇게 소비에 붙은 벌을 털어내는 과정에 벌이 상한다는, 상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우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최대한 봉구를 형성하고 있는 벌들을 건드리지 않고 살짝 조심해서 분열을 해가지고 그 격리판을 꽂고 마감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경우와 벌을 일단 틀어가지고 약을 다 치고 난 다음 벌을 물론 착봉이 불량한 소비는 끄집어내야 되겠지만, 또 먹이량이 부족한 소비도 이렇게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은, 벌을 틀어서 다시 이렇게 착봉을 시키는 경우하고 두 가지를 비교해 본다면은 전자보다는 후자가 훨씬 더 산란이, 그것도 그 봉구를 형성하는 것도 더 탄탄하게 형성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벌을 틀면은 약 치고 난 다음에 벌 틀다 보면은 밑에 수북하게 벌이 쌓여가지고 이 벌들이 죽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염려를 하시는 봉주님들이 계신데,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무방하니, 한번 충격을 줘서 벌들이 다시 한 번 더 자리 배치를 하고 여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산란장 안에 자리를 잡고 할 경우에는 그 꿀벌들이 일단 그렇게 벌을 털어버리면 얘네들이 빨리 아이고 큰일 났다 싶어 가지고, 말 그대로 겨울 두세 달 되는 어떤 그런 월동 기간 중에 아주 편하게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외부적인 충격이 가게 되면 이 꿀벌들은 말 그대로
아주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생존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생존 본능에 의해 가지고 빨리 이렇게 그 소비로 타고 올라 가지고 봉구를 형성하게 되죠.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또 생존을 위해서 더 많은 열을 내려고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여왕의 경우에도 그 산란도 가만히 아주 조심스럽게 벌을 털지 않고 이렇게 착봉을 시킨 벌보다 훨씬 더 빨리 실제 관찰해 보면은 최소 3일 정도는 더 빨리 산란에 달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압축을 하실 때 좀 더 과감하게 약 처리도 정확하게 하시고 가급 좀 꼼꼼하게 이렇게 좀 약 처리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소비 압축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압축을 할 때에도 벌의 양에 맞춰 가지고 만약에 뭐 한 3배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약군인데 막상 벌을 보니까 대부분 이렇게 벌이 이렇게 착봉되어 있는 그 벌의 양을 보면은 요게 한 몇 장 벌쯤 되겠다는 게 감이 오죠. 그래서 일부 가령 뭐 대충 이 월동 기간 이 시기 때 이제 이 벌통을 열어보면은 또 소비를 빼내 버리면은 벌들이 아마 대부분 소비에 소문 가까운 앞쪽에 이렇게 봉구를 형성하고 있을 겁니다. 물론 뭐 소비 끄덕하게 이렇게 착봉이 되어 있다면은 아주 군세 관리를 잘한 어떤 그런 벌이겠지만 그렇지 못한 벌의 경우 보면은 대부분 뭐 이렇게 손바닥만한 넓이로 해서 또 아니면은 뭐 손바닥 2개 정도 넓이로 해가지고 소비 앞부분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을 전체적으로 펼쳤을 때 소비에 어느 정도 착봉을 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렇게 보시면 아마 판단이 됐을 겁니다. 그걸 보시고 2매 1가리볼로 압축을 할 것인지 1매 1가리볼로 압축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아예 한 장벌로서 시작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벌을 틀었을 때 벌량을 감안했을 때 만약에 아주 한 장벌도 채 안 되겠다 라는 어떤 판단이 되신다면은 굳이 저밀 소비를 집어넣어서 먹이장을 넣어가지고 생육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기보다는 아예 먹이가 좀 충분한 그래도 뭐 하다못해서 먹이량이 50% 정도가 넘는 한 50에서 60%쯤 되는 좋은 먹이장에다가 그 한 장에다가 착봉을 시켜서 산란을 받기 시작한다면은 어설프게 이렇게 뒤에 먹이장을 끼워가지고 억지 산란을 받는 것보다 착봉 상태가 더욱더 훌륭해가지고 산란 면적도 더 넓어질 것이고 또 이것이 한 사이클만 돌면은 또 그래서 산란돼 갔던 벌들이 다시 태어나게 된다면은 군세가 그나마 더 나아질 겁니다. 네, 지금 대략 한 50분 정도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 조금 쉬었다 다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가겠습니다.